TV가 왜 안 나와? 당신이 또 뭘 만진 거야? 저는 안 만졌어요. 거짓말하지 마. 당신 아니면 누가 만져? 도장만 찍으면 되잖아.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순자는 벽에 등을 붙인 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을까? 혼인신고 6개월 후 남편이 돌변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삶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참 많아. 이 사람을 처음 만난 3년 전 그 봄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년 전 4월이었습니다. 순자가 태수를 처음 만난 건 복지관 노래교실에서였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째 되던 해였죠. 아들 둘은 각자 결혼해서 분당과 일산에 살았고 순자는 혼자 화곡동 아파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었고 아무리 소리를 내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에는 TV만 켜놓고 잠들었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발걸음은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며느리의 표정에서 의무감이 느껴질 때면 차라리 오지 말라고 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이 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집 안에 정적이 순자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순자는 망설임을 뒤로하고 새로운 변화를 찾아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순자는 15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강의실에는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60대 초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녀들 서너 명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기 자리 비었나요? 옆자리를 가리키며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웃으며 앉았습니다. 저는 정태수라고 합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첫날입니다. 저는 김순자예요. 반갑습니다. 태수는 키가 175cm쯤 되어 보였고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자세가 곧았습니다. 무엇보다 웃는 얼굴이 온화했습니다.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있었는데 그게 묘하게 신뢰감을 줬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선생님은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발성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오랜만에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이 조금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순자도 가방을 챙기는데 태수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커피 한잔 하실래요? 복지관 앞에 괜찮은 카페가 있던데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남자와 커피를 마신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봤자 텅 빈 거실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죠. 두 사람은 복지관 앞 카페로 갔습니다. 순자 씨는 어디 사세요? 화곡동입니다. 여기서 10분 거리예요. 오, 저도 화곡동입니다. 그렇게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동네 이야기, 날씨 이야기, 복지관 프로그램 이야기. 어색함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아들 둘 있습니다. 다 결혼해서 분가했고요.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아내를 5년 전에 보냈습니다. 암이었어요. 딸 하나 있는데 미국에 삽니다.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순자는 태수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자신과 같은 외로움이 보였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처음 1년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없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항상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었는데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노래교실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셨고 이야기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태수가 등산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북한산 어때요? 날씨도 좋다던데요.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커피 마시는 것과 등산은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 두 사람은 북한산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태수는 등산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순자도 오랜만에 꺼낸 등산복을 입었습니다. 등산로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순자의 보폭에 맞춰 걸었습니다. 가파른 길에서는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기 돌이 미끄럽습니다. 손을 잡는 순간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태수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정상에 오르자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태수가 준비해온 김밥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제가 직접 쌌습니다. 맛은 보장 못하지만요. 순자는 김밥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맛있네요. 하도 혼자 살다 보니 요리도 배웠습니다. 두 사람은 김밥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 이야기, 현재 이야기, 미래 이야기. 태수는 자신을 전직 공무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구청 세무과에서 30년을 근무하다 명예퇴직했고 지금은 연금으로 생활한다고 했습니다. 연금이 얼마나 나오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달에 280만 원 정도요. 혼자 살기엔 넉넉해요. 순자는 안심했습니다. 최소한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하산길에 태수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등산 갈래요? 순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와 태수는 일주일에 2~3번씩 만났습니다. 노래교실, 등산, 영화 관람, 전시회.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순자는 태수에게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태수는 완벽한 신사였습니다. 식사 후에는 항상 계산을 했고 순자가 무거운 짐을 들면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버스에서는 자리를 양보하고 비가 오면 우산을 씌워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말을 잘 들어줬습니다. 순자가 하는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전 남편 이야기를 할 때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분이셨나 봐요. 순자 씨가 이렇게 오래 기억하시는 걸 보니까요. 태수의 말에 순자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들들도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면 불편해했는데 태수는 달랐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태수가 고백했습니다. 순자 씨, 저랑 계속 만나 주실래요? 진지하게요.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0대에 다시 사랑을 한다는 게 쑥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저도 좋아요. 순자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태수는 환하게 웃으며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하게 해줄게요. 약속합니다. 그날 밤 순자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60대에 다시 연애를 하다니 가슴이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큰아들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뭔데요? 엄마가 요즘 좋은 분 만나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에 준호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남자요? 응, 복지관에서 만난 분인데 참 좋은 사람이야. 엄마, 나이가 몇인데 무슨 연애예요? 괜히 골치 아픈 일 만들지 마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준호야, 엄마도 사람이야. 혼자 살기 외로워. 그래도 그렇지. 엄마, 그냥 친구로 지내시면 안 돼요? 왜 친구로만 지내야 돼? 엄마가 재혼하면 안 되는 거야? 혼인신고는 좀. 재산 문제도 복잡해지고,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누가 책임져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작은 아들 준석에게도 전화했지만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아들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태수에게 아들들의 반응을 말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자식들이 어머니 걱정하는 거죠. 제가 직접 만나서 인사할까요? 정말요? 네. 당당하게 인사드리고 제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순자는 고마웠습니다. 태수의 적극적인 모습이 더욱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한 달 후 순자는 아들 둘을 불러 태수를 소개했습니다. 식당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함께 했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정태수라고 합니다. 태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준비해온 선물도 건넸습니다. 준호에게는 양주를, 준석에게는 건강식품을 건넸습니다. 준호와 준석은 냉담했습니다. 태수의 직업, 경제력, 가족 관계를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공무원이셨다고요? 어느 부서였어요? 구청 세무과에서 30년 근무했습니다. 연금은 얼마나 나오시는데요? 한 달에 280 정도 나와요. 혼자 살기엔 넉넉합니다. 집은 있으세요? 원룸에서 지내고 있어요. 전세고요. 전세요. 본인 집은 없으신 거네요. 태수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딸이 미국에 있어서 큰 집이 필요 없었습니다. 지금 사는 곳으로 충분합니다. 식사 내내 아들들의 태도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태수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식사 감사했습니다. 어머님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습니다. 걱정 끼쳐드리지 않을게요. 태수가 나간 후 준호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 별로예요. 집도 없고, 딸이랑도 연락 안 하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야. 착한 사람이야. 착하면 뭐예요? 엄마가 재혼하시면 재산 문제 복잡해진다니까요. 준석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진짜 재혼하실 거면 조건을 확실히 하세요. 집은 절대 명예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 집은 아버지가 남긴 거예요. 알았어. 걱정하지 마. 순자는 아들들을 안심시켰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수 씨,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습니다. 아드님들이 어머님을 걱정하시는 게 당연하죠. 미안해요. 애들이 좀 차갑게 대했죠. 아닙니다. 저도 딸이 있으니까 이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 후로도 두 사람은 계속 만났습니다. 아들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순자는 태수와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순자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순자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죽을 끓여왔고 병원 갈 때는
동행해 주었습니다. 순자의 생일에는 케이크와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순자는 점점 태수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가 곁에 있으면 세상이 따뜻했습니다. 2년째 태수가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명동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죠. 순자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62세에 받는 프러포즈. 믿기지 않았습니다. 네. 좋아요. 태수는 반지를 순자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행복하게 해줄게요. 태수가 순자를 껴안았습니다. 순자는 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순자는 다시 아들들을 설득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재산은 절대 건드리지 않을게. 집도 명예 안 바꿀게. 그냥 동반자로 살 거야. 준호는 여전히 불만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대신 혼인신고 전에 재산 관계는 확실히 정리하세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엄마가 힘들어요. 준석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엄마, 혼전 계약서 같은 거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대요. 하지만 순자는 거부했습니다. 그건 태수 씨한테 신뢰야. 우리 서로 믿는데 무슨 계약서를 써? 결국 계약서 없이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태수도 순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순자 씨만 있으면 됩니다. 재산은 신경 안 씁니다. 제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3년 가까이 함께하면서 태수는 단 한 번도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으니까요. 혼인신고는 3년째 되던 해 3월에 했습니다. 구청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결혼식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혼이었고 나이도 있었으니까요. 이제 우리 진짜 부부네요. 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도 웃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생겼다는 게 든든했습니다. 태수는 자신의 원룸을 정리하고 순자의 화곡동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32평 아파트는 두 사람이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방 하나를 태수의 서재로 만들었습니다. 태수는 책을 좋아했고 틈틈이 글도 썼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아침 7시 태수가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 향에 잠에서 깬 순자는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잘 잤어요? 태수가 웃으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고 한강 공원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태수는 요리를 제법 잘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까지. 순자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태수가 말렸습니다. 제가 할게요. 당신은 쉬세요. 그런 태수가 고마웠습니다. 전 남편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집안일은 거들지 않았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혼인신고 2개월째 태수의 말투부터 바뀌었습니다. 이제 반말을 하기 시작했죠. 여보, 우리 집 등기부등본 좀 볼 수 있을까? 혹시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순자는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대출은 없어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 부부인데 이런 것도 공유해야 하지 않아? 미묘한 불편함이 스쳤지만 순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부부니까 궁금할 수도 있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태수는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집값이 요즘 얼마나 되지? 10억쯤 되나? 네, 그 정도 할 거예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으로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부동산 시세를 찾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춘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태수는 순자에게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당신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아야 내가 보탤 수 있잖아. 춘자는 망설였습니다. 통장에는 전 남편의 사망보험금 일부인 5천만 원과 국민연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춘자가 거절하자 태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웃었습니다. 그래, 뭐, 당신이 알아서 해. 목소리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춘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태수가 말했습니다. 생활비 카드 좀 잠깐 쓸게. 장 좀 봐야 하는데 현금이 없네. 춘자는 별 생각 없이 카드를 건넸습니다. 태수는 그날 저녁 돌려줬지만 그 일 이후 카드 비밀번호를 이미 알게 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밤 태수는 늦게까지 방에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춘자는 방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 아직이야. 좀 더 시간이 필요해. 그래,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이번엔 확실해. 10억이야.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순자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몇 주가 흐르고 태수의 태도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춘자가 반찬을 덜어주려고 하자 태수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반찬이 왜 이래? 맨날 반찬이 왜 똑같아? 오늘 장을 못 봐서 그래요. 내일은 다른 거 할게요. 내일. 내일은 무슨 내일이야? 지금 당장 나가서 사와. 밖에 비 오는데 비 오는 게 무슨 상관이야? 나가서 사오라고. 태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춘자는 놀라서 움찔했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겁먹었어? 춘자는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빗속에서 마트까지 걸어가는 동안 눈물이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고 태수는 집안일을 하나도 돕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도, 청소도, 빨래도. 춘자가 부탁해도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설거지 좀 부탁해도 될까요? 춘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해야 되지? 이 집이 내 집도 아닌데. 냉소적인 말투였습니다. 춘자는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폭탄이 터졌습니다. 춘자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야, 이리 좀 와봐. 할 얘기가 있어. 춘자는 앞치마를 벗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은 태수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뭔데요? 춘자가 물었습니다. 태수는 서류를 순자 쪽으로 밀었습니다. 집 명의 이전 서류야. 우리 이제 부부인데 상관없지 않아? 다른 부부들도 보면 집 명의는 남편으로 해두는 경우가 많아. 춘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류 맨 위에는 순자의 이름과 주소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화곡동 아파트. 전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춘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생각을 해. 우리가 남이야? 부부잖아. 부부는 모든 걸 함께 하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춘자는 처음 보는 태수의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전 남편이 남긴 거라서요. 애들한테도 할 말이 있어야 하고, 애들이 뭔데? 우리 부부 일에 자식들이 왜 나와? 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춘자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태수 씨, 진정하세요. 우리 차근차근 이야기해요. 차근차근, 뭘 차근차근 해? 도장 하나만 찍으면 되는 거잖아. 태수의 목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순자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등을 돌리고 누워서 코를 골았습니다. 춘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내가 오해한 걸까? 부부니까 명의는 상관없는 건가? 하지만 아들들과의 약속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 집은 전 남편의 유산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침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춘자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점점 더 냉랭해졌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지 않았고 저녁 식사 후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순자가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왜 이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부부인데 집 하나 명예 못 바꿔준다는 게 말이 돼? 그건 전 남편이 남긴 거라서요. 아들들한테도 약속했고, 아들들, 당신 자식들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나를 도둑으로 보는 거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시간을 두고,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데? 우리 혼인신고한 지가 벌써 6개월이야. 태수는 소파를 쾅 치고 일어났습니다. 춘자는 움찔했습니다. 태수의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태수는 본격적으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류를 테이블에 놓아뒀고 밤에는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명의 이전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돼. 간단한 거야.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춘자는 버텼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압박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2주째 태수는 생활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한 달에 50만 원씩 식탁에 올려놨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생활비 좀 주실래요? 춘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왜 줘야 되지? 이 집이 내 집도 아닌데. 명의 이전하면 줄게. 춘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주째 태수는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서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째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TV가 왜 안 나와? 당신이 또 뭘 만진 거야? 태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테이블 위에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향해 던졌습니다. 쾅! 리모컨이 순자의 이마를 스쳤습니다. 아, 손이 본능적으로 이마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안 만졌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당신 아니면 누가 만져? 순자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가 눈썹을 타고 눈가로 번졌습니다. 치아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명의 이전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이런 일 없어.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누른 채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춘자는 휴지로 상처를 누르고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큰아들 준호에게 전화하려다 말았습니다. 준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재혼한 남편한테 맞았다고. 그럼 아들이 뭐라고 할까요? 순자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침을 먹었습니다. 순자의 이마에 붙인 밴드를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폭력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닷새 후 순자가 명의 이전을 거부하자 태수가 순자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도장 찍어. 아파요. 순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팔에 멍이 들었습니다. 태수는 손을 놓으며 비웃었습니다. 이 정도로 아파. 약골이네. 일주일 후 태수는 순자를 벽으로 밀쳤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건데? 어차피 내 거 될 건데. 순자는 그날 밤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팔에 멍, 이마에 상처.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열흘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자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자 잔액이 이상했습니다. 5천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4,2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8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은행에 문의했습니다. 직원이 거래 내역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800만 원이 인출됐네요. ATM기에서요. 저는 안 뽑았는데요.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태수를 추궁했습니다. 혹시 내 통장에서 돈 뽑았어요? 태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곧 갚을 거야. 왜 허락도 안 받고? 부부인데 뭐가 허락이 필요해? 어차피 공동 재산 아니야. 아니죠. 그건 내 돈이에요. 그래? 그럼 집도 당신 거고. 그럼 나는 뭐야? 세입자야?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가 외출했습니다. 순자는 그 틈을 타서 태수의 방을 뒤지기로 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통장 사본, 계약서, 그리고 낯선 여자의 사진.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6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김영희 목동 아파트 5억 8천. 순자는 사진을 내려놓고 서류를 더 뒤졌습니다. 사진 속 낯선 여인들 이름과 금액만 다를 뿐 사진 3장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수는 연수의 결혼 사기꾼이었습니다. 최소한 3명의 여자에게 같은 짓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들은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처럼 태수를 사랑했겠죠. 그리고 자신처럼 배신당했을 겁니다. 순자는 서류들을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서랍을 다시 뒤지자 통장 사본이 나왔습니다. 태수의 통장이었습니다. 입금 내역을 보니 놀라운 금액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2017년 5월 5억 2천만 원 입금, 2019년 10월 5억 8천만 원 입금, 2020년 4월 7억 원 입금. 모두 집을 판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출금 내역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큰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출금처를 보니 강월랜드였죠. 도박이었습니다. 태수는 사기로 빼앗은 돈으로 도박빚을 갚은 것이었습니다. 춘자는 더 뒤지다가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태수의 글씨였습니다. 2016년 박순이를 만났다. 복지관 노래교실 60대 과부 은평구 아파트 소유 괜찮은 타깃이다. 3년 계획으로 접근한다. 2019년 김영희와 혼인신고 완료. 이제 6개월만 기다리면 된다. 이번에야말로 대박이다. 빚을 다 갚을 수 있다. 2020년 최미경을 만났다. 조건이 좋다. 춘자는 일기장을 읽으며 구역질이 났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3년간의 연애도, 다정한 태도도, 프러포즈도 모두 연기였습니다. 2024년 김순자와 혼인신고 화곡동 아파트 10억. 이번이 마지막이다. 빚만 갚으면 은퇴한다. 춘자는 일기장을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춘자는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고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태수가 눈치채면 안 됐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태수가 들어오기 전에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노래교실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혹시 김영희 씨라고 아세요? 선생님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김영희 씨요? 아, 그분. 예전에 여기 다니셨죠? 정태수 씨랑 같이요. 춘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언제요? 한 5년 전쯤이요. 두 분이 사이좋게 다니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셨어요. 김영희 씨만요. 정태수 씨는 그 후에도 계속 나오셨죠. 박순희 씨는요? 아, 박순희 씨도 아시네요. 그분도 정태수 씨랑 같이 다니셨어요. 김영희 씨보다 더 전에요. 한 7년 전쯤. 춘자는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순자는 곧바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60대 여성, 재혼 사기 피해 호소. 3년 연애 끝에 결혼했으나 진명이 이전 후 남편 잠적. 춘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최미경은 결국 집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태수는 도망갔습니다. 더 검색하자 비슷한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김영희, 박순희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모두 60대 과부였고 모두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혼인신고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집을 뺏겼습니다.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춘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수가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지만 이제는 무섭기만 했습니다. 저 사람이 언제 또 폭력을 휘두를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신고하고 싶습니다. 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춘자는 태수의 사진과 어제 찍어둔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경찰관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결혼 사기로 보기 어려운데요. 부부 사이 갈등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이 했습니다. 춘자가 김영희, 박순희, 최미경의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경찰관은 진지하게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조사는 해볼 수 있는데 증거가 약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니까 명의이전 요구 자체가 범죄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명의이전이 됐거나 재산 피해가 발생했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그런 명의 이전을 당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까?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다만 가정폭력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처 사진 있으세요? 춘자는 핸드폰을 꺼내 이마와 팔의 상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가정폭력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접수하시겠습니까? 네. 순자는 가정폭력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일단 남편분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혼 소송을 준비하세요. 집 명의 이전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통장 비밀번호도 바로 바꾸세요. 네, 알겠습니다. 순자는 경찰서를 나서며 조금 안심했습니다. 최소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으니까요. 경찰서를 나와 순자는 동네 법률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순자의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형적인 결혼 사기입니다. 다만 입증이 어렵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니까 재산 분할 청구권도 생기거든요. 그럼 집을 뺏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명의 이전을 하지 않으셨으니 괜찮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요? 그 사람 재산을 가져가지 못할 겁니다. 증거만 확보하면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가정폭력과 결혼 사기 정황도 있으니까 재산 분할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동안 같이 살아야 합니까? 분리 거주를 추천합니다. 집에서 나가시거나 남편을 내보내시거나. 가정폭력이 있으니까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자는 메모를 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보세요. 김영희, 박순희, 최미경 씨. 함께 고소하면 승소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패턴 범죄라는 게 입증되면 재산 분할 청구도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기사에 나온 분들이니까 기자를 통해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순자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큰아들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좀 도와줘. 왜요? 엄마, 무슨 일세요? 순자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태수의 폭력 명의 이전 요구,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존재까지. 준호는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미안해. 엄마가 창피했어. 지금 어디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경찰서랑 변호사 상담 다 받았어. 이제 이혼할 거야. 잘하셨어요. 그 짐승 같은 놈이 감히. 엄마, 저 가만히 못 있어요. 제가 가서 그 놈을.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와 준석이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태수가 나가 있을 때였습니다. 아들들은 순자의 상처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이 자식이 감히 엄마한테. 준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오늘 저희랑 같이 가세요. 여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도망가면 안 돼. 여기서 버텨야 해. 그날 밤 태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들은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태수는 순자를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자식들 불렀어. 그래서 뭐가 달라져?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방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넌 날 떠날 수 없어.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3일 후 변호사의 도움으로 순자는 최미경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정태수 씨의 부인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 최미경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 아직도 그러고 있군요. 네. 저도 당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순자와 최미경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복지관에서의 만남, 다정한 태도, 혼인신고, 후에 돌변, 명의 이전 요구. 저는 명의 이전을 해줬습니다. 최미경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좋았거든요.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명의 이전하고 일주일 후에 그 사람이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죠. 경찰은 뭘 합니까? 찾을 수 없대요. 그 사람 주민등록도 옮겨놨고 핸드폰도 바꿨대요. 흔적도 없대요. 순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도 위험했습니다. 저는 명의 이전을 아직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매일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미경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절대 명의 이전 해주지 마세요. 저처럼 되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은 함께 김영희와 박순희도 찾아냈습니다. 모두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네 명은 한 카페에서 모였습니다. 각자의 피해 상황에 대해 서로 공유했습니다. 네 명은 서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함께 싸우기로. 우리 함께 고소합시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네 명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네 명의 일치하는 증언, 서류, 사진. 경찰은 태수를 불러들였습니다. 태수는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증언과 일기장, 서류들이 제출되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특히 태수의 일기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모든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태수는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도박빚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조금만 해보려고 했는데 자꾸 잃으니까 더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태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재판은 8개월 걸렸습니다. 태수는 끝까지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고인의 혼인은 처음부터 사기 목적이었으므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음. 오히려 피고인은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4년에 처함. 판결문을 받아든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태수는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법정 밖에서 4명의 여자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4명은 울고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화곡동 아파트. 전 남편이 남긴 집. 이제 다시 순자 혼자 사는 집이 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허전했습니다. 비록 마지막 몇 개월은 지옥이었지만 그 전 추억은 행복했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착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곧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순자는 김영희, 박순희, 최미경과 자주 만났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한 달 후, 4사람은 함께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황혼 재혼 피해자 연대.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지관과 지역신문에 홍보했고,
하나둘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법률 상담을 연결해주고 증거 수집을 도와주고 경찰서에 동행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손주들 데리고 갈게요.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전화를 끊고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순자는 복지관 노래교실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군가 다가와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죠. 하지만 완전히 마음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을 믿되 경계는 지키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TV를 켜고 뉴스를 봤습니다. 황혼이혼, 재혼 사기 특집이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온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태수를 처음 만났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또 만났을 것 같았습니다. 외로움은 어쩔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조금 더 조심했을 겁니다. 혼인신고 전에 재산 보호 조치를 했을 것이고 아들들의 말에 귀 기울였을 겁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속에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황혼기의 외로움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인간 본연의 감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외로움이 얼마나 사람을 취약하게 만들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온 지독한 배신과 폭력 속에서도 그녀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고 결국 스스로의 삶과 존엄을 지켜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보듬어야 할 마음이지만 그 감정을 이용하려는 어둠의 그림자 또한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황혼기의 사랑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냉정한 이성으로 관계를 살피고 현명한 경계를 설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짜 성숙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조언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의 지혜가 모여 더 나은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허이 물렀거라 물렀거라 잡기는 물렀거라. 보살님 오늘 꼭 저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큰 화가 곧 닥칠 겁니다.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저는 점집에 다니며 집과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 시작은 단돈 10,000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일 당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67 김말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생을 국밥집에서 허리도 펴지 못한 채 일해왔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 국물을 끓이고 손님들 받느라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제 결혼해 자기 살림을 차렸고 며느리 눈치 보느라 저를 귀찮은 짐짝처럼 대하더군요. 아침마다 손주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돌려도 돌아오는 건 고맙다는 말 대신 불평이었습니다. 어머니, 반찬이 너무 싱거워요. 어머니, 빨래는 따로 해달라니까요. 그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이 맞나? 아니면 내가 그냥 얹혀 사는 신세인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국밥집에서 같이 일하는 동네 친구가 귀띔을 해주더군요. 말순씨 저기 사거리 점집 알지? 거기 아주 용하다더라. 미래를 콕 집어 맞춘대. 저는 처음엔 비웃었어요. 점이 뭘 바꿀 수 있겠냐고. 하지만 밤마다 눕기만 하면 가족한테 무시당한 기억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죠. 앞으로도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하나? 그 불안감이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결국 저는 점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붉은 비단천과 향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무당의 눈빛은 매섭게 번뜩였어요. 어머니 얼굴이 참 고단하시구먼. 남은 인생이 험난하겠구려. 그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제 마음속을 훤히 꿰뚫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주가 안 좋은 건가요? 예, 그냥 두면 가족도 떠나고 재산도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지금 바로 막지 않으면 안 돼요. 순간 제 귀에 며느리의 싸늘한 말투가 다시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생활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정말 가족이 날 버릴까? 그 두려움이 온몸을 움켜쥐었습니다. 무당은 천천히 손바닥을 내밀더니 말했죠. 작은 정성이라도 바치면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10,000원, 20,000원이면 충분해요. 그렇게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지폐를 내밀면서도 마음 한켠이 떨렸습니다. 돈을 잃는 게 아니라 뭔가를 지켜내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가스라이팅의 시작이라는 것을. 점집을 다녀온 날 밤,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안하면서 동시에 묘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무당이 제게 했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냥 두면 가족도 떠나고 재산도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그 말이 제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혹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쩌죠? 이미 며느리와의 관계는 삐걱거리고 있었고 아들도 저를 곁눈질로만 보는 듯 했으니까요. 다음 날 국밥집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 며느리 수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빨래 좀 잘해주세요. 아들 친구들이 옷에서 냄새 난다고 놀렸대요. 저는 변명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마음 한켠에서 무당의 말이 되살아났습니다. 가족이 등을 돌린다. 그게 벌써 시작된 건가 싶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그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절박한 얼굴로 무당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죠. 차례가 되어 앉자 무당은 제 얼굴을 똑바로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이미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가족들이 벌써 불평을 늘어놓고 있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우리 집 사정을 훔쳐본 것 같았으니까요. 네, 맞아요. 며느리가 자꾸 저를 무시하고 아들도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무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살님,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귀신이 따라붙었어요. 지금 막지 않으면 더 큰 화를 불러옵니다. 귀신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그 순간에는 이상하게 설득당했습니다. 이미 마음이 무너져 있었던 탓일까요? 저는 두 손을 꼭 모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은 굿을 해야 합니다. 큰 돈은 아니고 50만 원 정도 정성을 들이면 귀신이 달래집니다. 50만 원이라니. 제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당은 제 두려움을 파고들었습니다. 보살님, 지금은 작은 돈으로도 막을 수 있지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아드님도 며느님도 다 떠날 겁니다. 보살님 혼자 외롭게 늙어가고 싶으세요? 그 말에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혼자 늙어간다는 말, 그게 가장 두려웠거든요. 결국 저는 며칠 동안 모아둔 생활비를 털어 무당에게 내밀었습니다. 무당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붉은 비단 보자기에 돈을 싸넣었습니다. 이제 조금 안심해도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 큰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곧 아드님 사업에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아들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가 있는데 혹시 그 말이 사실이 되면 어쩌죠? 무당의 목소리는 마치 저를 최면이라도 거는 듯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보살님, 자식 잘 되길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머니의 선택이 아드님 운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발걸음이 무겁고도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무당에게 돈을 내고 나니 이제 괜찮아지겠지 하는 안도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동시에 그가 했던 말들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큰 재앙이 남아있다. 그날 밤 잠결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집안이 불길에 휩싸이고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원망하는 꿈이었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점집에 가야겠다고. 그것만이 답을 줄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길이 결국 제 모든 것을 앗아갈 구렁텅이라는 걸. 그날 이후로 저는 이상하게 점집을 떠올리지 않고는 하루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손주 도시락을 싸다가도 무당이 제게 속삭이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보살님, 아직 큰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아드님 사업도 곧 위태로워집니다. 그 말이 저를 올감했습니다. 저는 점점 그곳을 더 자주 찾게 되었어요. 마치 숨통이 막힐 때 잠시나마 숨 쉴 공간을 찾듯이요. 무당은 갈 때마다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잘 오셨습니다. 요즘 집안 분위기는 어떠세요? 예, 며느리가 요즘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들도 자꾸 신경질만 내고요. 무당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그렇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귀신이 아직 떠나지 않은 겁니다. 이번에는 좀 더 큰 굿을 해야 합니다. 부실하니 듣기만 해도 두려운 말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죠. 얼마나 드나요? 적어도 200만 원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확실히 달래고 아드님 앞길도 트일 수 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손에 쥔 돈은 그만한 액수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무당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보살님, 자식 잘 되는 거 보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조금 아껴서 나중에 모든 걸 잃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지금 정성을 들여 평생 마음 편히 사는 게 낫습니까?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 삶은 늘 아들을 위해서였으니까요. 남편 잃은 뒤에도 허리 휘도록 일한 것도 다 아들이 잘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죠. 결국 저는 집안 생활비 카드를 꺼내 2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그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어머니, 통장에서 왜 돈이 빠져나갔어요? 생활비도 빠듯한데 어디다 쓰신 거예요? 저는 순간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쓴 거다. 너희 신경 쓸 거 아니다. 며느리 수지는 눈을 부릅뜨며 말했죠. 아니, 우리 집 살림인데 어머니 마음대로 쓰시면 곤란하죠. 대체 어디에 쓰신 건데요? 저는 차마 점집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괜히 말했다간 또 무시당하고 더 심한 소리를 들을 게 분명했으니까요. 대신 목소리를 높이며 버텼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다. 내가 너희 먹여 살리려고 평생 고생한 게 얼만데 그깟 돈 좀 썼다고 따지냐.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들어와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도 힘들어요. 괜히 이상한데 돈 쓰지 마세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상한데? 아니야. 그건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거였는데 저는 더욱더 무당의 말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찾은 점집. 무당은 이미 기다렸다는 듯 말했죠. 보살님,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집안 기운이 너무 세서 한 번에 막히지 않아요. 조금만 더 정성을 들이면 아드님 사업이 크게 번창하고 며느님 태도도 달라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다시 돈을 내밀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도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집안에서는 저를 향한 불신이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와 아들이 방에서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즘 이상하지 않아? 어디다 돈을 쓰시는지 말씀도 안 하고. 혹시 사기 같은 거 당하는 거 아니야? 나도 걱정돼. 근데 엄마가 워낙 고집이 세서 말을 안 들어. 그냥 두면 더 큰일 날까봐 무섭다.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제 귀에는 무당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가족들이 어머니를 의심할 겁니다. 결국은 등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렇다. 이제 믿을 건 가족이 아니라 무당뿐이야. 그때부터였죠. 저는 가족보다 점집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끈을 붙잡는 순간 제 손에 쥔 모든 것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며칠 동안 가족과의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게 차갑게 등을 돌렸고 밥상에서도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집안에서조차 이방인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죠. 그때 무당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살님, 오늘은 꼭 저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큰 화가 곧 다가옵니다.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이끌리듯 점집으로 향했습니다. 점집 문을 열자 무당은 이미 초를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는 길 혹시 무슨 일 없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버스 타고 왔습니다. 무당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아주 불길한 날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괜히 온몸이 쭈뼛거렸습니다. 이야기를 다 나누고 점집에서 나와 집에 가려는데 무당이 굳이 자기 차로 태워주겠다고 하더군요. 보살님, 오늘은 제가 직접 모셔드려야 마음이 놓입니다. 저는 고맙다며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골목길을 막 빠져나올 즈음 갑자기 다른 승용차 한 대가 미친 듯이 달려와 저희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쾅! 큰 굉음과 함께 차량이 추돌했습니다. 순간 차가 옆으로 심하게 휘청이며 멈춰 섰습니다. 저는 머리가 벽에 부딪히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숨조차 막혔습니다. 그런데 운전석에 앉은 무당은 놀란 기색 하나 없이 태연하게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보살님, 괜찮으세요? 제가 오늘 꼭 모셔야 한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귀신 장난이에요. 제가 옆에 있었기에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만약 오늘 혼자 집에 가다가 저 차에 부딪혔다면 생각만 해도 오싹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당의 얼굴과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내 곁에 저분이 없었다면 지금쯤 나는 죽었을지도 몰라. 그런 확신이 가슴을 파고들었죠. 다음 날 점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무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보살님, 어제 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귀신이 이제 본격적으로 보살님을 해치려 합니다. 이번에는 집안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아드님 사업도 위험해지고 손주들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안 기운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려면 집문서를 저에게 잠시 맡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그 집의 시인액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집문서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제의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죽을 뻔했는데 무당의 말이 틀린 게 없었잖아요. 이 사람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그 확신이 제 안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서랍에서 집문서를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이게 우리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무당에게 집문서를 건네며 저는 마지막 남은 믿음을 내어주었습니다. 무당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보살님. 이제 곧 모든 게 풀릴 겁니다. 저는 식은땀이 나면서도 이것으로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안도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이 제가 가진 마지막 안전망을 무당에게 내어준 날이었다는 것을. 며칠째 집안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 눈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이 무당에게로 완전히 기울어 있었고 집에서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서류 뭉치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집문서가 어디 갔어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엄마, 설마 무당한테 준 거예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릴 뿐이었죠. 그래, 맞다. 하지만 그게 다 너희를 위한 거야. 애군을 막으려면 어쩔 수 없었다. 순간 거실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우리 집 다 날아갔어.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그게 평생 모은 재산인데 왜 사기꾼한테 던져주셨냐고요? 저는 발끈하며 일어섰습니다. 사기꾼이라니. 그분 아니었으면 벌써 큰일이 터졌을 거다. 내가 막아낸 거야. 막아냈다고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아세요? 이제 쫓겨나게 생겼어요. 준호가 제 팔을 움켜쥐며 흔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려요. 내가 그렇게 부탁했잖아요. 이상한데 돈 쓰지 말라고. 왜 내 말은 안 듣습니까?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말은 늘 나를 무시하는 말뿐이었잖아. 내 아내도, 너도 나를 이 집에서 가정부 취급했지. 내가 너희 지켜주려고 뼈 빠지게 일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잖아. 제 목소리는 떨리고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냉정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랑은 끝이에요. 저희는 더 이상 같이 못 살아요. 그 말은 마치 제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나를 버리겠다고? 엄마가 먼저 우리를 버렸어요. 집도, 가족도 다 무당한테 쳐버렸잖아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랑은 못 살아요. 아이들 앞길까지 망치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두 다리에서 힘이 빠져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손주들의 눈빛조차 저를 피하고 있었어요.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제 방을 피해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죠. 이제 정말 떨어져 나와야 해. 더 늦기 전에. 맞아. 어머니는 이미 저 무당한테 완전히 넘어갔어. 우리가 뭘 해도 안 돌아오실 거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보살님, 가족은 결국 어머니를 버릴 겁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함께합니다. 저는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결국 나를 버렸구나.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이삿짐을 꾸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려보려 해도 그들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더는 감당 못하겠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귓가에 마지막 총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집안이 텅 비어버렸고 저는 덩그러니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무당의 얼굴만 떠올렸습니다. 그래, 가족은 날 버렸어. 하지만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겠지. 그분만이 내 편이야. 그렇게 저는 마지막으로 남은 유일한 끈, 무당에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족이 떠난 빈집은 바람 소리조차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냉장고엔 먹을 것도 없었고 식탁 위에는 손주들이 두고 간 작은 장난감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손에 쥐자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다 잘된 일이야. 가족은 결국 나를 버렸지만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저는 그날도 무당의 점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늘 켜져 있던 붉은 초가 꺼져 있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두드려 보았지만 인기척조차 없었습니다. 옆 가게 주인에게 물어보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 거기요. 며칠 전에 갑자기 짐 싸서 나갔어요. 새벽에 트럭 불러서 다 가져가던데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어디로 간 거예요? 저도 몰라요. 원래 여기서도 새 들어있던 거라 집주인한테도 말 안 하고 도망칠 것 같대요. 순간 제 손에서 힘이 빠져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털썩 떨어졌습니다. 가방 속엔 아직도 남은 현금과 무당에게 줄까 망설이며 가져온 마지막 금반지가 들어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무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를 못 잡고 휴대폰에 시간만 올라갑니다. 그러다 결국 나온 음성. 현재 사용하시는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 소리가 제 귓가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없는 번호. 그럼 그동안 나눈 수많은 전화와 문자는 뭐였단 말인가? 저는 불이 나게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사기당한 게 분명하다 생각했죠. 하지만 경찰의 대답은 더 차가웠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나 계약서라도 있나요? 그 사람이 현금으로만 받으라고 했어요. 제가 직접 봉투에 담아드렸습니다. 경찰은 안쓰럽다는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이런 경우는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잠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도, 돈도, 가족도 모두 사라졌는데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죠. 텅 빈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초라하고 쭈글쭈글하고 절망으로 굳어버린 얼굴.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 걸까? 아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 아무도 남지 않았구나. 그때 문득 어제 들은 아들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랑은 끝이에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고 저는 소리 없는 오열을 했습니다. 그날 밤 창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앉아 무당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보살님 가족은 결국 어머니를 버릴 겁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악랄한 거짓말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무당은 제 불안함과 외로움을 파고들어 제 모든 걸 빼앗아 간 거였죠. 하지만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집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고 통장엔 잔고가 0원, 가족은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찾던 구원은 애초에 없었다는 걸. 결국 내 두 손으로 내 삶을 무너뜨린 거였구나. 며칠 동안 저는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집안을 떠돌았습니다. 방마다 울려 퍼지던 손주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대신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잠시라도 눈을 붙이면 악몽이 덮쳐왔습니다. 무당의 얼굴, 그날의 차 사고, 그리고 가족들이 떠나던 뒷모습.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말순 씨 맞으시죠? 며칠 전에 접수하신 사건 관련해서 잠시 들르실 수 있을까요? 덜컥 겁이 났지만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수사관은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조사해보니 말씀하신 무당 전국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인물입니다. 피해자들이 이미 수십 명이에요.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럼 제 돈도? 이미 다 빼돌려서 찾기 힘들 겁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다음 말이 제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교통사고 말입니다. 그거 의도적으로 꾸민 겁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뭐라고요? CCTV를 확인했는데 상대 차량은 무당과 한패였습니다. 일부러 골목 모퉁이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돌진한 겁니다. 김말순님께 공포심을 심어주려고요. 그래야 자기만 믿어야 한다는 식으로 더 세게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날 내가 죽을 뻔한 것도 그 사람 짓이었다는 거예요? 예, 다 연출된 겁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죽음의 공포, 그리고 곁에 있던 무당이 제 목숨을 구했다고 믿었던 그 안도감 전부 다 거짓이었다니.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이런 수법에 속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표적이 되곤 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리가 풀려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다 내 잘못이구나. 그 말 한마디에, 그 눈빛 하나에 내 전부를 내어주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상은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집도, 함께했던 가족도 다 제 손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차라리 제가 믿고 싶었던 건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환상이었을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고요는 더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그 빛마저도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결국 집도, 돈도, 가족도 모두 잃었습니다. 무당이 빼앗아 간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믿음, 저의 희망, 저의 삶까지 앗아갔습니다. 여러분, 절대 저처럼 되지 마세요. 외로움과 불안은 점집이 아닌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서 풀어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피해를 당하는 분이 보인다면 꼭 잡아주세요. 저는 이미 늦었지만 여러분은 막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